안녕하세요. 이광주입니다. 제가 명지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데요. 제가 주로 가르치는 게 이제 세계 흥망사인데 왜 국가는 흥하고 망하는가 이런 걸 주로 가르치고 있는데 저의 오랜 관심사는 이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옆집에 사람이 싫으면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이 지정학적인 거는 굉장히 운명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일본이 싫다고 옆으로 다른 나라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반도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 912번의 외침을 당했거든요. 상당히 고난의 민족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는 그리스라는 나라도 이 반도 국가인데 세계 문명을 만든 국가거든요. 로마도 반도 국가인데 오늘날 서양을 만든 게 로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네덜란드는 경상남북도만 한 나라인데 15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었거든요. 영국도 어떻게 보면 작은 섬나라인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반도라는 데서는 그리스, 로마 같은 이런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나라는 될 수 없는 걸까? 뭔가 그런 큰 변화가 없이 이 주변 국가가 큰 게 일어서게 되면 항상 외침을 당하는 이런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 이게 저의 아주 오래된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어떤 나라는 흥하고 망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가지게 된 거고 하나고, 두 번째로는 서양에는 직업이 있는데 동양에는 없는 직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최진석 교수의 강연에서 들은 얘기인데 탐험가라는, 이 서양 영화를 보게 되면 탐험하는 사람들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막 설명을 하게 되면 그 투자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탐험을 떠나는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객사라는 게 제일 나쁜 죽음이에요. 일단 집을 나가서 나쁜 일이 생기면 이 탐험을 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어떤 탐험을 해서 개척을 해야 새로운 나라가 될 건가? 과연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라고 보면 저는 지금 시기는 딱 이렇게 봅니다. 구한말과 같은 시기에 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혁명에 따라서 세계 질서 재편기에 돌입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본질적인 이런 큰 변화가 이란하고 중동, 이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다 2차 세계대전이 만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WHO도 무너지고 WTO도 무너지고 있는 거고 세계 질서가 지금 근본적으로 변해나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에너지라는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동과 미국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중동 질서도 또 변해나가고 있는 거고, 이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의 재편기에 돌입했다. 여기에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 건가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AI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하정우 AI 수석이 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제 수석이 경제 성장 수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으로 가겠다는 걸 분명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AI 수석을 뒀다는 거는 AI 대자본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부분을 둘러싸고 우리가 현재 한국 사회 논쟁이 있죠. 하나는 소버린 AI를 하겠다. 그러면 과연 그게 우리 자주 독립에 쉽게 얘기하면 AI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자주 독립 없이 우리가 계속 미국 걸 쓰다가 우리가 마치 지금 챗GPT가 20달러 하다가 200달러짜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좀 해서 더 있다가 나중에 한 2000달러를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마치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은 드론 전쟁이 되고 어느 날 통신을 끊어버리면 전쟁이 되지 않는, 그럼 뭔가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체 기술 개발을 가는 거 하고 또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튜닝하는 거 하고 이걸 같이 좀 잘 해야만 결국은 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기술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응용 기술에 강한 나라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메이주시 이후로 그렇게 몇백 년이고 세계적인 화학 연구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결국은 백신 만드는 데는 미국이 만드는 거예요. 영국이 만드는 거고. 독일하고 결국은 일본도 못 만들어내죠. 그게 뭐냐면 오래된 원천 기술의 그 힘을 갖고 있어야만 그런 대응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응용 기술, 터지자마자 우리가 마스크를 배발하는 앱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가장 빨리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드라이브 스루를 만든다든지, 한국 사람들의 이 순발적인 능력, 똑같은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어도 그 라인을 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수율을 높이는 이 응용 능력이 한국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까지 가면 좋겠죠. 근데 삼성 바이오도 바이오로직스도 결국은 원천은 외국이 갖고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여기서 GMP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은 생산해내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과제는 제조업이 전 세계 4위 또는 6위 강국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사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무역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제조업이 발달합니다. 제조업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금융업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제조업과 금융업이 같이 가는 나라는 살고 제조업을 벌인 나라는 무너집니다. 모든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오늘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정치가 어려워진 것도 러스트벨트를 결국은 버렸기 때문에 제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거죠. 왜냐하면 제조업은 결국 중산층의 가장 본 바탕이에요. 그게 무너지면서 결국은 오늘날 미국 정치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이 제조업이라는 게 점차로 우리가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죠. 지금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을 만약 잃어버리게 되면 울산, 창원 이런 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거냐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해요. 우리는 응용기술에 강한 나라다. 그러면 AI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와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잘하는 게 제조업이다. 그럼 AI와 제조업이 만나야 결국 우리의 제조업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 막 다른 나라를 관세로 압박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그 얼마나 가겠어? 라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의 공장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지은 공장 보면은 그 거대한 공장에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거의 로봇을 사용하는. 아마 지금 많은 일론 머스크나 존 젠슨 황이나 하는 얘기가 피지컬 AI로 가게 될 거다. 로봇으로 간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 항저우 가보고 깜짝 놀라는 거는 로봇이 10,000명이 일을 하니까. 10,000개의 로봇이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게 쉬지 않고 일을 하고 3교대로 일을 하게 돼. 이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AI가 어디서 미래를 만들 건가라고 보면 제조업과 만나는 결국은 피지컬 AI를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결판이 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우리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미국 대학생이 가고 싶은 1위 회사이죠. 거기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하고 세계 대전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와 AI가 결합되어 있는 게 결국 생산 공정과 만나면 제조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 지금도 현재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산업용 로봇 수준을 넘어서 이제 거의 사람 같은 로봇이 일을 해 나가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거다.
이거를 만들게 되면 제조업은 살아난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일할 곳은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무엇을 일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기본소득이 아니고 아주 높은 소득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그건 또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조 공장에서 혁신성을 가지게 되면 굳이 우리가 물류비만 빼놓지 않다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니까. 이 도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마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될 거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부품 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인데 이게 전기 자동차로 바뀌게 되니까 내연기관의 대부분이 지금 부산, 경남, 울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개의 다리는 원주에 있는 만도 기계가 만드는 거예요. 유압식이나 이 다른 걸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로봇 산업은 또 한편으로 한국의 새로운 제조업을 자동차 부품 산업에 전환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피지컬 AI 자체가 또 하나의 미래의 산업이 되게 된다. 중국은 앞으로 일하는 로봇이나 서서히 뭐냐면 천산 이런 데 가면은 그 로봇이 가가지고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다 처리를 하잖아요. 경비하는 거. 이런 자체가 변화가 되면 엄청난 로봇이 나오게 되면 로봇 자체가 또 하나의 미래 산업이 되고 그리고 AI 로봇이 되게 되면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스타워즈에 깡통 로봇을 하나씩 데리고 다니는 거죠. 얘가 이제 좀 있으면 와서 집에서 이제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챗GPT 우리가 쓰는 만큼 돈을 내죠. 나중에. 우리도 아마 스타워즈라는 그 청소용 로봇이 있으면 우리가 집에 청온 아이스 뭐 웅진 코에 이런 거 보면 결국 매달 돈을 내잖아. 필터링 하는 거. 메인터넌스 비용. 아마 로봇을 사고 나면은 로봇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로봇이 머리가 똑똑해지냐 안 똑똑해지냐에 따라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새 테슬라 자동차를 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800만 원을 더 내면 앞으로 테슬라에서 만드는 모든 자동차가 업그레이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앞으로 다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샀는데 전투기 소프트웨어를 이게 뭐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뭐 새롭게 안 해주면은 전투기가 자기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이러면서 이 AI와 제조업이 어떻게 만나는 나라를 만드느냐가 우리의 아마 명운을 가리게 되는 첫 번째 산업이 될 거라. 근데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 반도체 여부는 결국은 HBM에 성공하냐 못 성공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저는 3천을 금방 넘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4천이 넘어가려면은 삼성전자가 HBM4에 성공을 해야 4천을 넘어갈 거예요. 지금 SK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GPU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길은 한국의 SK하고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어내면 넘어서는 거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금 4천조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명운을 한번 걸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방위산업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게 될 건가 말 건가가 많은 아마 우리 한국 사회의 논의 중에 하나인데 이번 유럽에서 보니까 미국이 하자는 데서는 안 되고 우리가 유럽이 자체 방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링크를 벗어나서 통신망도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380조 원의 방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쉽게 하면 무기를 사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탱크 하나를 만드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빠른 양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했던
당시 30억 달러 주고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만들었던 미사일 기술이, 유도 미사일 기술은 전 세계 대한민국 최강의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방위산업 부분도 상당 부분 저기 돼 있다. 또 하나 통신 부분에서 자율주행차가 됐든 로봇이 됐든 모든 것은 앞으로 통신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뭐라고 했냐면 인도네시아의 스타링크를 무상으로 깔겠다고 했죠. 아니, 자기들이 다 제공하겠다고. 근데 만약에 저는 한미 동맹을 한다면은 스타링크와 한국의 5G, 6G가 결합을 해서 저개발 국가에 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적인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신망 위에서 모든 게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제조업과 만나는 거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챗GPT도 저도 하루에 얘랑 많은 일을 하는데 점점 똑똑해지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지금 1,700만 정도가 쓴다고 그러죠. 오픈 AI에 두 번째로 수익을 많이 안겨다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OO.AI라는 거 보면은 한국에 판교 있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건데 그게 이미 200만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OO.AI라는 거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서서히 시작하고 있고 우리가 네이버도 만들었고 곧 아마 7월 말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전속 계약을 해가지고 KT에서 아마 이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한국어 기반에 점점 더 저는 진화돼 나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오픈 리서치 OO.AI가 200만을 돌파했는데 저는 AI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어선다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게 원천 기술의 벽이 이렇게 크구나. 한국에서 바이오 회사를 해도 삼성에 가게 되면 너무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대충 개발하게 되면 미국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모더나라는 게 보니까 이게 AI로 임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더나의 그 진화되는 과정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AI라는 게 보편화되게 되면은 과거 미국에 했던 임상 실험에 수천억씩 들어가는 이 임상의 과정을 짧게 하고 우리가 엄청난 과정에 원천 기술 없이도 AI가 진화되게 되면 점핑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제가 그때 얻은 확신인데 저는 이 AI 때문에 한국이 일어서는 대도약의 기계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 세계 가장 똑똑한 국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 양산 공장을 미국에도 두지만 한국에도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일로 오게 하려면 이거는 많은 노력과 미국과의 엄청난 협상이 저는 일어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수준이 아니고 창원공단이다 보면 제가 눈여겨보는 회사 중에 하나는 그 전에 두산공작기계라는 그게 DN솔루션 이런 회사인데 공작기계의 세계적인 회사인데 그것과 결국은 이 공작기계와 AI 같은 것이 만나면 아주 첨단형 이 세계적인 이 공단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공단에 가게 되면 한 공장 전부 우리가 다 창고를 가지고 있죠. 거기 자재 창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통신 전략이 있어요. 제가 통신은 김대중 대통령은 결국은 IT의 기반인데 통신만 깔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3G를 깔은 거예요. 3G를 깔았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국이 화웨이를 왜 공격하는가? 화웨이를 공격하면서 이게 시큐리티 문제라고 했을 때 저거 괜히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차츰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통신망은 시큐리티 문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더나 5G, 6G 문제는 AI와 연동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데 5G, 6G는 전 세계 우리가 앞서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5G, 6G와 결국은 통신하고가 어떻게 결합시키는가가 나는 이게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결국은 28GHz를 결국은 깔아줘야 되는데 창원공단이든 세종시든 판교든 이걸 깔아줘야 결국은 이게 그 안에서 로봇이 움직일 수 있고 로봇과 로봇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게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엣징 컴퓨터라는 게 이제 점점 더 컴퓨터라는 게 제가 이제 모빌아이라는 데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모빌아이를 인텔에 팔았어요. 그 예술라면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인데 자율자동차가 잘 지내요. 근데 2000년에 가봤어요. 2020년에.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전부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해킹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차는 가다가 쟤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면 통신이 끊기는 순간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죽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엣징 AI가 생기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 6G나 여기서 통신에서 우리가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대충 많은 걸 알려주죠. 그죠? 국민신문고라는 게 아마 저는 탄생할 거로 저는 계속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민권익위원회나 여기다 보면 어마어마한 민원이 열리는데 그 대부분의 민원이 뭐냐면 주차장 문제. 집을 줄 때 다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는데 땅이 어디 있어서 그 주차장을 만들겠어요. 그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반드시 거기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 꿈이 뭐였었냐면 이거였어요. 인허가 문제하고 행정 업무하고 정치 업무를 떼내야 되겠다. 행정 업무하고 인허가 업무를 떼내야 되겠다. 정책 업무하고. 그래서 돈을 주면은 아예 뭐냐면 이 건축허가를 내는데 돈을 500만 원 내면 그냥 법에 하자가 없으면은 여기 회사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적을 언제 생각해? 그 2000년에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냥 게시판에 올리면은 뭐 알았어요 하면 맨 끝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공문이 돌아오는 거 말고 이게 어디니 추적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 국민은 편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영국의 그 왕자가 이런 걸 했는데요. 영국의 지식인들한테 영국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까? 라는 거를 레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8개의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청장, 기상청장, 뭐 통계청장 많은 청장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기상청이 해결해야 될 최대 과제 그걸 AI로 푸는 거예요. 그 경진대회를 전국에 있는 대학교하고 다 해서 지자체하고 연합경진대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상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돈도 왕창 주고 투자도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혁신하는 대한민국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프랑스에서 우리가 천재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좌파 정치인이었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다 도망가 버리거든.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기술 경진대회를 했어요.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도 외국인이라도 기술 경진에서 상을 받으면 1억 원을 줍니다. 4천만 원은 생활비고 6천만 원은 회사에서 쓰는 겁니다. 창업은 프랑스에서 해야 되는. 프랑스가 창업 국가로 일어서게 됐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걸 해나가면 우리는 응용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만약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AI 솔루션을 찾는다. 하나씩만 1년에 경진대회를 해도 어마어마한 앱이 생기거나 솔루션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국민들이 이거를 AI를 잘 써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분당이요. 제가 분당에 작년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떨어졌는데 분당이라는 데가 그 가장 교육열이 높고 대한민국 높은 곳인데 낙생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올해 들어가는 거야 서울대학교 52명이 들어가요.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근데 보니까 초등학교에 정보화 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화 교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애들이 노는 거 보면 요새 엄마 아빠가 밥 먹을 때 애 뭐냐면 그 유튜브 같은 거 틀어주잖아요. 이미 초등학교 때면 13살이면 거의 다 알게 되는 이런 과정이 정보화 교사가 없어요. 그럼 언제 정보화 교사를 만들어내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EBS다. EBS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송을 만들어낸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 최강의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영상으로 콘텐츠가 존재한다. 방통대도 방송통신대학도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이 강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EBS하고 방송통신대학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이걸 AI에 갖다 붙이면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나는 우리 국민들이 AI 공부뿐만 아니고 AI 수학이나 다양하게 공부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많은 나라가 지금 EBS나 이런 거를 학교에 심어달라고 그래요. 학교 지어달라고 그래요. 방통대. 그러지 말고 이거를 교육 플랫폼을 세계적인 걸 하나 만들면 이건 칸 아카데미 수준이 아니고 세계적인 교육 플랫폼이 될 거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만 그 나라 하나씩 주면은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이 데이터가 글로 모이게 될 거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외국에서 댐을 지었습니다. 뭐 다리를 낳아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이걸 하면 존경받는 나라가 될 거고 세계적인 게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로 보면은 가장 전 세계에서 우리가 먹는 거, 뭐 입는 거 다 통틀어서 비즈니스가 가장 큰 거는 의료 시장입니다. 두 번째로 큰 게 교육 시장입니다. 세 번째로 큰 게 자동차 시장입니다. 네 번째로 큰 게 먹는 거예요. 의료 시장이거든요. 두 번째로 큰 게 교육 시장입니다. 60조 달러, 30조 달러쯤. 그러면 대한민국은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가장 강력한 교육 플랫폼을 비즈니스를 하나 가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죠. 제가 이제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는 거 아시는 분인데 제가 그걸 만들었는데 만약에 한국이 생각을 달리해가지고 국내 최고의 석학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1년에 1억을 주는 분을 10,000명을 하면 그게 1조예요. 1조짜리 강의를 만들어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이걸 전 세계 다국어로 서비스하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될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을 때 로마는 최고였어요. 바그다드에 지혜의 집이라는 도서관이 있을 때가 당시 이슬람이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스페인의 코르도바라는 데가 그게 10세기 때 보면은 거기에 장서가 40만 권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1970년대 국회 도서관이 책이 100만 권이었어요. 이거를 만들어내면 세계 최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고 많은 엄마 아빠들의 스트레스는 영어 과외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유럽처럼 KBS, MBC, EBS 모든 드라마와 이거를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보고 중국어로 보려면 중국어로 보고 자막으로 보려면 자막으로 보고 더빙으로 보려면 더빙으로 볼 수 있는 이거를 무한정 공급하면 외국어 공포로부터 해소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건 비즈니스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우리가 글로벌 경제 용토를 생각해요. 페이스북이
30억이죠. 유튜버가 10억 명이 넘게 보죠. 넷플릭스가 3억 6천만이 보죠. 디지털 경제 영토. 이젠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디지털 경제 영토라는 걸 생각하면 교육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은 전 세계 EBS가 최강이면은 방통대를 가지면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하나는 의료 플랫폼을, 대한민국 의사들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수술하는 능력.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을 잘 모으고 하면은 대한민국도 국민들한테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은 원격 의료가 어려우니까 한국에 AI 병원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한국이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되면서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의료 플랫폼. 우리가 100사람이 아프면은 실제로 병원에 수술하는 사람은 5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 진료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호치민 같은 데다가 거기에 우리 삼성, LG 우리나라 기업이 다 모여 있고, 거기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다 검진 센터만 하나만 두게 되면 우리가 AI로 원격 검진이 다 되죠. 그런 걸 쌓으면 AI 병원이 되는 거죠. 그 AI 병원을 만들면 지금 한국 보고 병원 제로 해달라는 나라 많거든요. 병원 하나 지으면 다 몇천 원씩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면 국민들은 AI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것 또한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를 만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거다. 경제 용토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이런 일이 있기를 저는 정말 희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음악, 유튜브도 한국 사람이 어마하게 만드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지? 넷플릭스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넷플릭스 하청업자란 말이에요. 뭔가 엄청난 블랙핑크나 BTS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5만석 이상 들어가는 공연장이 없어요. 인천공항 옆에다가 우리가 5만석 이상의 공연장을 만들면 그 자체가 세계적인 공항이 또 될 텐데, 그럼 거기서 만든 거를 또 전 세계에 내보내면 엄청난 수익을 얻어내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근자에 넷플릭스의 광장이라는 소지섭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웹툰에서 소설이 된 거죠. 미생이라는 것도 우리 웹툰에서 나온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콘텐츠는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영화도 스토리죠. 우리가 음악이 있는데 슈베르트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음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슬픈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4분의 2박 자곡을 쓰진 않잖아요. 다 스토리예요. 근데 그게 스토리의 출발이 웹툰과 웹소설에서 시작되는 거죠. 웹소설.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 만들면서도 시청자의 반응을 보면서 주인공이 살았다가 다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웹소설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현재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웹소설, 웹드라마는 현재 세계적인 플랫폼이에요. 근데 만약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세계적인 작가는 조앤 롤링 같은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한국에 갖고 있는 이 카카오나 네이버의 웹툰, 웹소설에 등장하면은 작가가 될 수 있다면 이거 자체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의 비즈니스라고 봐야죠. 이걸 근데 NFT라는 걸 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내가 만든. 여러분 음원 다운로드를 가만히 보시면은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이걸 어디다 쓰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메일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MPEG-3, MPEG-4라는 동영상 압축 기술이 나오면서 야동을 사람들이 잠시 보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CD라는 10곡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한 곡이 필요하다라는 거기에 이제 음원 비즈니스가 생기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롱펠로우시에서는 어떤 거에서 그 많은 게 다 필요한 게 한 줄이 필요한 거지. 영화 대사 중에 명대사가 몇 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광자라는 작가가 뭐라고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더라 이게. 이거 한 줄을 사가지고 가는 거죠. 나한테. 그러면은 한국의 웹소설과 웹드라마하고 KBS, MBC, SBS에서 정오의 FM의 라디오,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강석의 뭐 이재영의 PD 수많은 그 스토리가 존재하는 게 전부 녹음 파일로 돼 있을 텐데 이걸 전부 바꾸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내가 엄마한테 사랑하는 여자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미안하다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옛날에 우리 펜팔 할 때 보면 펜팔 뺏기는 거 있었죠. 좋은 문장을 보고 뺏기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직 스토리 거래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비즈니스 세계에 돌아갔으면 저는 스토리 거래소를 만들었을 거예요. 뉴욕에는 증권 거래소가 있고 시카고에는 곡물 거래소가 있고 영국 런던은 비철 금속 거래소가 있는데 스토리 거래소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시노시스가 거래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TV에서 드라마 세트, 아빠 어디가? 이런 것 자체가 포매팅을 이제 수출합니다. 지적인 작업의 결과니까. 이 문화 플랫폼. 이걸 하나 만들면은 이번에 서서히 이제 우리가 OTT 서비스라는 거 합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 김구 선생님이 꿈꾸는 문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한국이 왜 이렇게 문화의 힘이 생겼을까? 라면 제어를 보면 옛날에 영화는 홍콩 영화를 봤어요. 만화는 일본 만화를 봤어요. 그리고 영어는 팝송을 들으면은 영어를 배운다고 해가 전 팝송 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었으면서부터 이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다가 갈 데가 없어요. 전부 문화운동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번에 불법 계엄이 있었을 때 만약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없고 한강이라는 노벨상 작가의 그 작품이 없었으면은 그게 엄청난 국민들의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이 문화라는 것을 또 하나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머리를 이렇게 싹 돌려보면 앞으로 로봇이 와가 자꾸 공장에서 일을 하면 난 뭐를 하고 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난 소득이 어디서 생기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소득이 어디서 생겨? 내가 움직이고 우리가 미국 대통령, 미국의 그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창업자하고 국회의원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클린턴이랑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한테 아니 당신은 내가 매일 글 쓰고 이런 게 모여가지고서 당신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왜 나는 돈을 하나도 못 버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페이스북이 매출액이 212조 원입니다. 그중에 2조 원 정도를 창작자들한테 주죠. 유튜브는 유튜브에 창작하는 사람한테 55% 약 170억 달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유저들이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수익이 생기니까. 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앞으로 점점 더 플랫폼의 디지털 경제 영토라는 건 점점 더 커져나가게 될 거다. 이 디지털 경제 영토가 커져나가는데 내가 기여한 만큼 대가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그게 미래의 자본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같은 스토리 거래에서도 돈을 벌을 수 있죠. 우리가 금령 노래방에 영국 런던에 가서 금령 노래방에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거기에 작사한 사람한테도 돈이 가고 작곡한 사람들한테 그 금령 노래방 다 돈이 가요. 과금 체계가. 여태까지는 이 사람이 정말 일을 하는 거, 이광자가 정말 이만큼의 일을 하는가를 측정할 방법이 없었어요. 컴퓨팅 파워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블록체인 기반에 내가 이거를 등재해 놓으면 이건 내 거죠. 나중에 이게 과금 체계가 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지금도 암만 AI가 돼도 내 것을 인용하게 됐다는 것을 점점 앞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오게 된다고 보면, 자,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글 쓰는 것도, 내가 교육 플랫폼도, 만약에 EBS에서 이 많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EBS든 KBS든 교육 자료를 가져가 가지고서 이걸 5분 이상 편집하게 되면은 돈을 다 내야 됩니다. 이 편집을 만약에 학교 교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게 되면 이 저작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선생님이 가져가는 걸로 하면 훨씬 더 많은 교육 콘텐츠가 생겨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육 플랫폼에서도, 문화 플랫폼에서도, 의료 플랫폼에서도 우리가 수익이 생겼죠. 거대한 플랫폼. 많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육 플랫폼에서 우리가 10억, 20억 정도의 유저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건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는 걸 말해요. 문명 국가가 된다는 걸 말해요. 교육, 의료, 문화, 제조, 그리고 이것이 작동되어지는 통신, 그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일어서게 된다. 아마 좀 이따 해시디 대표, 김서준 대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걸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그 엑스칼리버를 500만 원 주고 산다. 이 자식을 정말 내가. 우리는 그걸 다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애들 사이에서는 아이템이 다 돈인 거예요. 처음에 저 코인이 나왔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 다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미국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화폐 경제에서는 나하고 가면 이게 뭐, 야, 이게 뭐, 이게 보이는 거니까 이게 뭐 10원, 50원, 뭐, 이거 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디지털 세상에서 점점 이게 거래가 되면 내가 글 한 줄을 이걸 도대체 돈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지? 뭔가 이 디지털 경제 형태에서 움직이는 그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결국은 코인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걸 자꾸 사기라고 그러지. 잘 모른다고 하지. 그런데 이게 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 결국은 이제는 기계와 기계끼리도 데이터를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한 것뿐만 아니고 사람이 일한 게 다 결합이 되게 돼요. 내 걸 긁어 가가지고서 영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 논문을 쓰는데 내가 쓴 논문을 데려다 가지고 가가지고 인용했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내가 먹고 살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지분 증명이라고 합니다. AI라고 하는 건 거대한 데이터가 모여서 연산과 곱하기를 해가지고 GPU라는 게 선형대수와 미분 적분을 통해 가지고 이게 끝없는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라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만든 사람은 그것에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으로 소위 지분 증명이라는 걸 해나가는 것이 나는 이것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원리가 될 거다. AI는 데이터를 모아서 연산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라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분 증명을 통해서 뭐냐면 이 사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로 가는 게 저는 미래 사회가 될 거라고 보고, 그게 결국은 코인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디지털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 왜 그런 기회가 오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홍콩 영화 일본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가 카톨릭이 한 나라에 이렇게 섞여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일본에 카톨릭 기독교가 많아요? 중국에 많아요? 미국이 유교를 배워요? 근데 전쟁 없이 살잖아요. 일본 학생보다 훨씬 미국 유학생이 많은 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에 가 살아요. 서서히 우리 한국을 보세요. 250만 정도가 지금 와서 살고 있는데, 가보면은 요새 보면은 서서히
인테리어 하는 거 보면 이게 한국 것도 아니고 프랑스 것도 아니고, 음식을 보면은 이게 프랑스 음식이야, 한국 음식이야, 이태리 음식이야. 점점 융합돼 나가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죠. 새로운 문명이 한국에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시아의 시대가 옵니다. 왜? 아시아는 인구가 40억 명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문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그 강력한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문명과 아시아의 이 문화를 브릿지할 수 있는 게 한국이고, 이 브릿지, 아시아의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는 미국의 파트너가 되면 문명 국가가 일어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문명 국가가 됩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도 가만히 보면 이게 돌덩어리 아주 척박한 땅인데, 거기 보면은 저기 터키 땅에 있는 이오니아 식민지로는 이오니아 학파라는 게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왜 그렇게 우리는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그리스, 로마, 그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도대체 뭘까? 뭐냐면 트로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문명 국가예요. 터키에 있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의 이전에 터키 위에는 어디가 있었어요? 거대한 신진 문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히포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 다, 탈레스 이런 사람은 다 이오니아 학파 사람들입니다. 그 문명을 연계했던 거죠. 우리도 이 미국의 문명과 이 아시아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험한 거에만 생각하지 말고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싱가포르를 보면 알잖아요. 싱가포르를 보면 2006년도에 이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싱가포르는 지금 9만 불을 넘어가고 있어요. 싱가포르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비교하면 싱가포르 국민이 우리보다 훨씬 우수한 국민이다.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세계 인류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본부 전체 다국적 기업 본부와 세계 국제기구와 R&D 센터가 아시아 본부가 8,000개가 있습니다. 그중 4,000개가 싱가포르에 있고 2,000개가 홍콩에 있고 1,000개가 중국에 있고 520개가 일본에 있고 한국에 82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시아 본부에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에 아시아 본부가 한국에 4,000개가 있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 네덜란드도 그랬습니다. 네덜란드도 1492년도에 여러분 아람브라 궁전에 갔을 때 그때가 마지막 콜럼부스가 미국을 향해 떠날 때인데 그때가 아람브라 궁전이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력에서 무너질 때 같은 해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대부분 도망을 갔죠. 이슬람 사람들도. 프랑스에서 종교 전쟁이 터지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부분 네덜란드로 넘어왔죠. 네덜란드로 넘어온 사람들이 돈과 기술을 가지고 결국은 동인도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주주의 대부분이 스페인에서 도망온 사람하고 프랑스 도망온 사람들. 그게 네덜란드라는 플랫폼 국가가 됐던 거예요. 지금 서서히 우리가 그 플랫폼 국가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거는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이건 제가 오랫동안 국가의 흥망사를 연구해 본 결과 한국이 현재 기여하고 있는데 이게 작동시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돈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디지털 금융 플랫폼 국가가 한국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코인 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결국은 흘러가게 될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미국도 부는 계속 늘어나는데 중산층이 살기가 어려운 거. 한국도 부가 안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집이 7남매인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7남매가 전부 서울서 와서 대학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 자식들을 보면은 맞벌이를 해도 애 하나 키우고 살기 쉽지 않아요. 집 하나 20억, 15억 하면은 집 사는데 모든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20년 되면 그건 국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국민들이여 세금을 내지 맙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이 집 문제가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은 전부 월세로 살다 보니까 애들이 결혼하는데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한 4,500만 원이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전세로 사니까 3억 원 가까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직장이 없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대상자가 되지 않아요. 집이 없는데 결혼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쉽겠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유럽은 국가 부채가 많고 개인 부채가 적은데 우리는 국가 부채는 적고 개인 부채가 많아요. 우리는 전부 집 사는 것도 대출해서 받아받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전부 대출하고 나이 들어서 이거 뭔가 이 발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일자리, 집, 보육, 교육, 의료, 문화생활, 노후에 불안 없이 사는 거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생산성은 높고 비용은 적고 삶은 쾌적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AI는 공간혁명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서서히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공간혁명이 일어나면 지식이 있어야 미래산업이 생기거든요. 그래 모여 있어야 힘이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초대 교육부 장관은 미 군정 대위였어요. 미 군정 대위가 가니까 미국처럼 대학 캠퍼스를 만들어놨어요. 울타리도 치고. 그런데 우리가 하버드하고 MIT 가면 담장이 있어요?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 가면 담장이 있어요? 담장이 없죠. 도시의 일부지. 그러면은 연세대학교 제가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는 30층짜리 저 건물에 있는데 왜 공과대학은 5층에 있어야 되냐. 연세대 공과대학은 50층으로 지면 안 돼? 학교 안에 연세구 옆에 기숙사가 있는데 학교 맨 뒤에 끝에 있으니까 1학년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안 있어요. 나오면 80만 원. 80만 원 벌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 되겠어요. 근데 현행 법으로는 대학교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학교 교육용지는 인프라가 다 있죠. 전기 있죠. 상화도 다 있죠. 지식도 있고 젊은이도 있는데 거기 우리가 왜 모여서 살면 안 되죠. 제가 중국의 칭화대학교에 있어 보니까 칭화대학교 안에 호텔이 2개예요. 칭화 따빤티엔도 있고 홀리데이인 호텔도 있고 그 구글 캠퍼스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대학교 자체를 우리가 대학 도시를 만들면 안 돼요. 그 안에 집도 있고 그러면 대학원까지 있으면 12년 동안에 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 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니 왜 벤처 기업은 들어가는데 일반 기업은 못 들어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연구소가. 근데 현행 법은 내가 회사를 하는데 기부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내가 양도세 내야 돼요. 누가 양도세 내고 그 학교에다가 건물을 지어주겠어요. 안 그래요? 왜 텍사스 오스틴이 유명해지냐면 그 텍사스 오스틴 공과대학이 있고 거기에 삼성연구소라 기업연구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가 텍사스 오스틴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전남대학교가 있다. 그럼 바로 옆에 나주의 혁신도시 한전이 있으면은 전남대학교에 앞으로 전기와 관련된 거는 모두 연구소를 전남대학교로 가고 그 안에 들어오는 데는 전남대학교는 전기과에 관해서는 우리가 1년에 병력 특례를 1000명을 준다. 예를 들어. 지금 카이스트가 200명 줍니다. 그러면 전남대학교 전기과는 대한민국 1등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안 그래요? 진주경상대학교 거기는 토지주택공사가 있으니까 거기는 진주경상대학은 앞으로 도시교육이나 건축학을 하는 사람 글로 다 모이네. 그럼 그게
세계적인 학교이자 컬리지면서 그 안에 지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판교가 1년에 170조 원을 합니다. 분당 판교가. 부산이 130조쯤 합니다. 판교가 여러분 몇 평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판교 40만 평. 그만큼 집적된다는 게 그만큼 강한 겁니다. LG 사이언스 파괴적이 몇 평 돼요? 수백만 평 안 되잖아요. 집적된 힘이. 이걸 보여준 게 우리가 네덜란드 바이닝햄이라는 데 인구 3만 5천밖에 안 되는데 바이닝햄 농과대학 세계적인 농과대학이기 때문에 식품 하나로만 그 작은 동네에서 66조 원을 하는 거죠. 그럼 대학 도시를 만들자 이런 거. 마지막에 하나는 지금 BTS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억 명 넘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여보 우리 지금부터 나라를 사랑해서 애를 낳읍시다. 이렇게 해도 지금 쉽지 않고 이 애를 지금 낳아도 25년이 돼야 노동력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 저는 한편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일자리와 집 문제를 해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이민을 받아들이자. 에스토니아처럼. 디지털 이민을 받아들여서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접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창업도 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는 우리가 EBS 방송통신대학 교육의 기회도 주고 AI 병원 같은데 병원 혜택도 주고 영사권도 주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영사관에서 당신은 영사권은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살진 않는 거예요. 디지털 시민이라는 새로운 개념, 이게 에스토니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훨씬 더 그 사람한테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다국적 본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2004년도에 싱가포르 25,000달러, 한국 16,000달러에서 24년도는 36,000 대 86,000.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실리콘밸리 정도의 혁신 역량이 있고 싱가포르 정도의 국제적인 세계적인 인류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면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걸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회장을 불러 이게 뭔가 IT의 시대가 오는구나. IT의 시대가 뭐를 하는 거지? 이런 걸 배운 거란 말이에요. 리더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애틀이 과거에 보잉이나 세계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세계 최강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누구나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애틀이 경제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시애틀 시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앞으로 비행기 다음의 산업이 뭘까라고 하니까 I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T가 뭐지? 그래서 찾은 게 뉴멕시코에 직원 27명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찾은 거예요. 직원 27명을 시애틀로 유치하면서 그게 오늘날 시애틀이 된 겁니다. 이미 와 있는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기업인들, 언론인들 모두 다 지금부터 뭐냐면 일론 머스크를 초대를 하자. 그리고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을 초대를 하자. 그래서 팔런티어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고 세계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를 해서 대통령이 정부 관료들한테 이 사람들 강연도 시키고 그 사람이 국회 와서도 연설을 하고 그래서 이게 AI나 새로운 대전환이 있어야만 사는구나. 이게 전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미래가 없구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미래를 봐라. 거인들을 불러서 우리가
리더십도 노력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불러서 기업인들하고 만나게 하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하고 만나게 해서 저는 8월 15일까지 뭔가 이게 많은 이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9월 20일 날은 유엔 총회 연설, 우리가 대한민국 의장국이 되는 나라예요. 이때쯤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로 간다는 걸 얘기했으면 좋겠다. 10월 30일 날은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때 세계 정상들도 부르고 세계적인 비즈니스맨도 부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적인 국부펀드만 세션을 만들어서 그 국부펀드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에 무엇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내서 대전환을 한번 꾀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모든 기업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한전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한전 전기가 지금 올해 흑자 한 20조 가량 나죠. 10조 이상 나죠. 흑자가. 전기의 문제가 그러면 AI 시대면 어떻게 될 거냐. 늘어나냐 줄어드냐 전기 수요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를 뭐로 만들 거냐. 신재생에는 지난 정권 때는 원자력을 하면 나쁜 사람들이고 윤석열 정권 때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 사기꾼이고 이래가지고 나라에 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 문제와 관련된 세계적인 사람들을 부르고 우리 GS건설에서 오셨으면은 왜 저기 롯데월드에 있는 개념을 설계하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링을 한 사람들은 그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벌어가고 우리는 왜 그 힘든 노동을 하는데 그렇게 부가가치가 적은 거를 왜 해야 되느냐. 개념을 설계하는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게 우리 각자의 세계 최고를 초청해서 여기 서울경제랑 같이 세미나를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국가로 자꾸 이런 에너지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대한민국이 새로 저는 거듭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일찍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20년 뒤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시대를 만들었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IT의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 AI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질적인 변화, 1등만 살아남는 전 세계의 전대미문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때 우리가 한번 도전하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응용기술이 강한 나라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머리 좋은 국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파고를 넘어간다. 이건 그냥 제가 자신감을 가지라고 드는 얘기 아니고 우리밖에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간은 근데 많지 않대. 여러분에서 지난 우리가 어려운 겨울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손보다는 우리 자식들한테는 우리한테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20년간 노력하면 2045년이 되면은 이제 해방된 지 우리 100년 되는 해예요. 앞으로 20년 동안 노력하면 저는 전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함께 도전하고 노력해가지고 멋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고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광고 말씀이 있는데 이광재 TV를 구독해 주시면 여기 제가 한 거 여기 다 있어요. 다 유튜브 안에 다 있어요. 네, 유튜브 모두들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패러다임 디자이너라는 말이 참 멋있네요. 네, 근데 여기에 아까 쭉 여기 말씀하신 우리 국가적으로 형성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디자이너로서 그런 좀 에코시스템, 이노베이티브한 에코시스템 이거를 좀 많이 구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민간에서도 중요하고 또 당장은 또 이 행정 쪽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행정 대혁신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그 행정 대혁신을 한번 아까 AI 가지고 AI 정보도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보수든 진보든 행정 제가 이제 대혁신 그 네.
뭐 대통령하고 그 말씀을 나눈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그 AI 수석이 이번에 굉장히 눈에 띄는 거고 그 경청 소통 수석을 굉장히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AI로 분석하면은 국민들이 제안해낸 걸 어마어마하게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요번에 장차관제를 우리가 추천을 받았잖아요. 에이 뭐 그런 저는 그거 굉장히 신선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건 장차관 제도를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고 훨씬 더 저는 다양한 의견들이 조만간 모아지는 플랫폼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의견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진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경청 소통수석과 이 AI 수석이라는 이것이 아마 국민들의 에너지와 소통하는 아마 가장 강력한 대통령실 내 기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마 정부로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AI 국민신문고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권익위원회가 1년에 수천만 건이 되는데 이 국회 청원 시스템하고 연동돼 있지 않거든요. 이제 어떤 일정 이상이 되게 되면 국회에 이 법안으로 옮겨올 수 있죠. 그럼 그 법안이 어디쯤 진화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그런 시스템이 돼야만 결국은 한 사회가 지금 어디쯤 무엇이 문제가 돼서 어디에 가 있는가를 과거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트래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사무총장 할 때 만들어 놓은 거는 국회 모든 회의록을 이제는 그 회의장에서 본인이 원하면 다 유튜브로 다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쓰는 국회의원이 있고 대부분 축삼하고 떠나는 국회의원들은 그거 안 쓰죠.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마련돼 있고 지금 AI 국회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못하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의회 속기록이나 답변을 해가지고 이제 내 재탕삼탕의 질문이 안 일어나도록 이제 국회도 AI 국회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김대중 정부시절에 전자정부가 있었다면 이제 AI 정부로 결국은 저는 대전환하는 시기가 결국은 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훨씬 저는 기업하기도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은 AI 배심원 제도는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업이 12,000개면 직업별로 해가지고 12,000명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서 AI 배심원 같은 거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판례 같은 거 읽고 내가 소상공인으로서의 관점이 있고 내가 대기업으로서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충분히 그건 학습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냐면 AI 배심원 같은 거나 빠른 속도 우리가 특허 분쟁 같은 거 오래 끌면 거의 기업은 중소기업은 거의 쓰러지거든요. 그런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AI 배심원 같은 걸 만들어내면 훨씬 또는 판사를 보조해주는 역량을 AI를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 영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8개 우리가 장관들하고 약 그 기상청이나 이런 그게 가장 핵심 과제를 1년에 한 번씩 경진대회를 하면 아마 국가는 빠른 속도로 저는 5년 내에 하게 되면 바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옛날 사고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면은 전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마 그런 게 아마 경청수석하고 AI 수석이 이런 쪽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에 자꾸 제안하는 거는 그 AI 국민신문고 다산 콜센터는 쉽지만 그걸 이제 뭐 AI로 만드는 거는 우리 AI 에이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건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 우리 의원님 인상 깊게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전체 패러다임을 말씀이 좀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를 우수한 인재를 끌어오는 그 구조를 좀 만드는 그 정책은 인재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재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지적 역량이잖아요. 지적 역량은 결국 대학에서 생기죠. 대학에서.
그 대학에서 대부분 생기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뭐냐면 전 세계 누가 미국에 오라고 그러나요? 미국이 좋은 대학이 있으니까 1년에 1억씩 내고 지금 수만 명이 미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결국 인센티브 제도인데 스탁 옵션 같은 거를 자유롭게 주거든요. 근데 일반 회사는 우리가 RS 자유롭게 스탁 옵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벤처 기업이 무슨 연봉을 몇 억씩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몇 억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대부분 스탁 옵션으로 줘서 결국 윤제를 유치하는 겁니다. 우리 98년도에 김범수, 이혜진 다 삼성이 뭐냐면 산업벤처 출신들이에요. 그 결국은 나오게 됐는데 결국 회사에서 스탁 옵션 제도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나는 광범위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대학교 내에 아까 기업이 들어가서 기업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병역 특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산이라 그러면 안산에 있는 에리카 캠퍼스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이런 데가 명문학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구에 가면 영남대학교가 그게 100만 평이에요. 대구대학교는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골프장 짓는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회사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회사가 그것을 쓸 수 있고 거기는 대학생들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인도의 학생들, 인도의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잘 데리고 오느냐도 좀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AI는 결국 수학의 능력, 선형대수하고 미적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수학 1을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현재 수능 시험에서 수학 2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버렸어. 서울대학 공대 교수님들 만나보면 요즘 들어오는 입학생들 수학을 너무 못한대. 수학을 이렇게 못하는데 AI를 잘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그러려면 우리가 대학생들이나 이쪽을 데리고 올 때 그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는 비자 제도 자체 이런 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회사로 데려올 수 있는 비자 제도의 변환도 같이 있어야 빠른 속도로 좀 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결국 인센티브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대학이 결국은 우수한 대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100조를 씁니다. R&D를. 1년에 30조를 국가가 쓰고 삼성이 1년에 25조 원을 씁니다. 삼성이 1년에 25조를 쓰는데 왜 세계적인 기술이 안 나올까? 인하우스 문제다. 만약에 삼성이 25조를 쓰는데 이 중에 1조를 카이스트 해주고 1조를 포항공대 해주고 1조를 어딘지 모르지만 주고 MIT나 이런 세계적 요새 미국의 대학에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미국의 국방부가 대학교 안에 아예 연구소를 둡니다. 군사기술이기 때문에 엄청 이거는 보안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AI 전쟁이 이게 새로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번에 이란에 대해서 보는 건 삐삐 폭탄이 터진다든지 왜 이 사람이 요인이 암살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쟁 양상이 오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형태의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인하우스의 연구를 많이 줄여야 된다. 가급적이면 인하우스를 벗어나는 연구를 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국제적인 노력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결국 스카우트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스탁옵션 제도에 대한 상당한 혜택. 우리는 스탁옵션을 받는 순간 세금을 내야 돼. 미국은 그거를 처분할 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 스탁옵션 제도 자체의 근본적 지금은 임원들만 받게 돼 있거든. 근데 내가 회사에 막 들어오는 신입인데 이 사람한테 연봉을 주려면은 스탁옵션 제도를 저는 과감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 세제 혜택이나 이거는 좀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동산에 투자, 부동산이라는 건 한정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림에 투자하는 거는 인간의 창의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투자하는 거와 사람에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세제 혜택을 저는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을 갖고 하는 리소스 부분에서는 난 이건 좀 더 엄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인간을 개발하거나 인간이 노력하거나 인간의 창의성을 내는 쪽에는 저는 이런 과감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된다. 미국이 왜 현대 미술이 전부 뉴욕으로 몰려가게 됐냐면은 그 옛날에 그 섬유 산업 공장이 뉴욕에 널려 있었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한 블럭이 전부 유리창이 깨지고 망가진 거, 한 블럭을 얼마에 뉴욕 시장에 팔았냐면 $1에 팔았어요. 한 블럭을. 지금으로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기에 예술가들이 들어가고 그때 만든 법률이 예술품에 대한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루즈벨트 대통령 때, 케네디 때 2번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300억짜리의 가이샤의 추억이라는 그림을 사면 이게 나중에 1000억이 되면 1000억을 내가 메트로 미술관에 기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몰리겠죠. 지금의 미국의 많은 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좋은 교수님이 있다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타옵션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제가 싱가포르 난양대학에 가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싱가포르 난양공대가 전 세계 9위 공과대학입니다. 가니까 교수들 연봉이 있어요. 일정 부분 이상 받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죠. 똑같이 교수님들 받는 거고, 내가 연구 자금을 받아와도 교수님한테 들어가는 인센티브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결국은 우리가 슛돌이를 보고 이강인 선수가 나타나니까 쫙 축구 유학을 가잖아요. 박세리 선수가 골프에서 하는 거 보고 쫙 유학을 가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가 그 골프, 여자 골프를 휩쓸잖아요. 결국은 기업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한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오고 한국에서 젠슨 황이 나오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저는 글로 가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벌써 우리가 삼성현대가 만든 것과 김범수 의장하고 이혜진 네이버 의장도 벌써 저희 또래인데 이미 그렇잖아요.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도전이 있으려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무기로 싸울 수 있게 해줘야 좋은 인재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 싸움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과거 미국 교육은 5%의 똑똑한 사람을 키워서 95%를 먹여 살린다. 이런 교육을 했다면 지금은 0.01%가 99.9%를 먹여 살린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재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 천재 교육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죠. 청재 교육도 있어야 되고 영재 교육도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하고 이런 이름하고 기본 수학, 옛날 구구단 못 외우면 집에 못 갔잖아요. 지금은 기초학력 미달이 15%나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초학력은 하게 하고 이런 사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교육 문제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게 있는데 이것도 1시간 해야 되니까 그만해야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만은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AI는 비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AI에서 앞서면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다. 틀림없이 잘할 수 있다. 그러려면 과거 생각을 갖다 버려야 된다. 사장님들 계시면은 젊은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자기 자식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굉장하게 저는 적어요. 걔네들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저게 세상이 변하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으면 가족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열띤 강의해주신 이광재 전 스크랩
네.